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고2의 마지막 시험인데요. 우리 고2와 고3의 모의고사는 많이 다른데 지금 이 고2의 모의고사가 고3보다는 조금 쉽죠. 우리가 이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이제 고3이 되면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자,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고3 올라오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국어 과목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읽어내기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국어 공부는 작품을 정리하거나 암기하거나 또는 비문학 지식을 뜻풀이를 받아 적는 수업이 결코 아니고요. 문법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이 빠르게 논리적으로 혼자 읽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수능의 모든 과목 국어가 바로 기초가 되는데 바로 그 국어에서도 읽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화법 작문도 읽기고 우리가 문학도 보기 선택지가 읽기고 또 비문학도 지문을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서 답은 쉽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그것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제가 푸는지 보고 초점은 문법, 우리가 화법 작문은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쉽기 때문에 문법도 쉬운 부분 하지 않고 3문제 정도만 풀 것이고요. 우리 전반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도 전반부에서는 이제 2개 정도 해설하고 나머지 후반부에서 비문학 하나와 나머지 문학들을 할 텐데 비문학은 일단은 우리가 지문 중심으로 갈 것이고 문학은 작품보다는 우리가 보기랑 선택지만 봐도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후반부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 해설 강의의 특징은 국어라는 것은 읽기가 중요하고 비문학은 지문을 잘 읽는 게 중요하고 문학은 보기랑 선택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작품이든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이 오늘 해설 강의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점수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앞으로 국어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우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고3이 되었어도 국어 우리 흔들림 없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은 문법부터 전반부 가보겠습니다. 저는 13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 13번 문제. 이 의문론 문제는요, 역시 지금 보다시피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의문론 같은 경우에는 제 논리가 있거든요. 바로 앞 음절의 종성을 x라고 놓고 뒷 음절의 초성을 y라고 놓은 다음에 얘네들의 변화 관계를 묻는 거예요. 딱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다 비유마다 뭐 이런 것들을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 두 개의 관계, 종성과 초성의 관계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가 변했으면 교체, 둘 중에 하나가 탈락했으면 탈락, 그리고 이게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XY가 Z로 둘 다 사라지고 바뀌면 이걸 축약, 그리고 요 초성의 자리에 종성의 자리에 없는데 음가가 없는데 들어오면 니은 첨가 정도가 있습니다. 요게 의문론의 전부라고 보면 되고요. 최근에 반문 교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정도만 알아둬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의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보세요. 문법 단순히 암기를 묻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 이거 바로 교체입니다. 그럼 이제 교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체라는 걸 묻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 이때 바뀌게 되는 의문을 A라고 하고 그러면 A가 있고 그리고 바뀌어 나타나는 음을 B라고 하고 요게 실제로 발음이 B로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걸 B라고 하고 영향을 준 의문을 C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게 C, A, B 한번 봅시다. 그러면 C, A가 있는데 요것이 B로 바뀌었을 때 만약에 C가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C를 영향을 준, 영향을 받은,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렇게 바뀐, 변화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제가 맨날 하는 XYZ거든요. 저는 이렇게 문법을 가르칩니다. 암기
절대 없습니다. 뭐가 나올 거라고 아우개지고 암기 이런 문법은 죽은 문법이에요. 그런 거 혹시라도 듣고 있었다면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럼 이건 A가 C의 영향을 받아서 봤을 때 A가 C의 영향을 받았다면 A가 C의 영향을 받아서 중요한 게 C 앞에서 B로 바뀐다예요. C 앞에서 B로 바뀌는 거니까 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C 앞에서, 그럼 이 그림은 C 앞에서, 그러면 여기가 A, 그러면 이때 A가 바로 뭐로 바뀐다? B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뒤에 것이 앞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제가 아까대로 한다면 X, Y 중에 뒤에 오는 애가 종성이 앞에한테 영향을 주는, 이걸 우리가 역행, 역순행, 우리가 역행동화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기억이고요. 니은 이거겠죠? A가 C의 영향을 받아, A가 C의 영향을 받아서 C 뒤에서라면 C가 앞에 오는 거고 A가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B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제 얘기대로 하면 얘가 앞음절의 종성 X가 되고 얘가 뒷음절의 초성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앞에가 뒤에 거를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순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의도가 좋습니다. 저희 수업은 제가 맨날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기억과 니은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그냥 답만 볼게요. 우리가 작년이라고 돼 있을 때 이렇게 수능은 안 나옵니다. 작년 하면 여기를 이응으로 앞에가 바뀌었죠. 그러면 니은의 영향 때문에, 초성 때문에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가 됐죠. 그럼 일단 뭐가 됩니까? 얘 앞에서, 니은 앞에서 기억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칼날, 그럼 칼날은 칼날, 유마입니다. 유마 뭐라고 됩니다? 어쨌든 얘 때문에, X 때문에 뒤에 되어오는 Y, 얘가 리을로 교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 니은이죠. 얘로 인해서 뒤에 오는 애가 교체가 된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이 의문론이라는 건 비음화, 유음화 이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니구나. 요런 X, Y에 관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 이건 신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리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 게 영향을 미친 거고요. 국물은 기억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이거는 앞에서 뒤로 순행, 요거는 뒤에가 앞으로 기억 됐죠. 백마도 이음, 그러면 뒤에가 앞으로, 요건 맞죠. 근데 잡히다는 것은 비읍과 히읗, X, Y가 결합돼서 피읍이 되는 바로 이건 축약이 되는 거죠. X와 Y가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축약, 거센소리 되기 이런 거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끓이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히읗이 탈락되고 리을 그대로 자리 이동, 끓이다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죠. 물놀이 같은 경우도 물로리 이렇게 앞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게 리을로 바뀌긴 했고 이건 자리 이동을 한 거죠. 어쨌든 답은 쉽게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음론 공부하는 방법 원리로 하세요. 문법 암기 없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냈습니다. 각각 이 피동문, 사동문을 능동문, 주동문으로 바꾼다라는 것과 그런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서술어 자릿수. 이 서술어가 왔을 때 앞에 오는 이런 것도 암기하면 안 됩니다. 서술어 자릿수라는 건 서술어가 있다고 치면 이 서술어 앞에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가 왔을 때 자, 우리가 관형어는 온다면 대부분이 자릿수로 포함시키지 않고 부사어가 문제인데 부사어는 자릿수에 포함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이 서술의 성격에 따라서 나머지 주어, 목적어, 보어는 반드시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런 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동문과 피동문이라는 건 여기 봤듯이 안, 기였다라고 해서 이힐리, 기가 들어있고 보이였다에 이가 들어있습니다. 피동문은. 사동도 아기를 안, 이힐이 기, 기라는 게 이힐이기 사동이 들어있고요. 보이였다에 이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동 접사랑 사동 접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능동문과 주동문으로 바꿀 때는 그냥
이거를 빼버리면 돼요. 기와 이를 빼면서 앞에 자리를 만들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능동으로 만든다고 했으면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었다. 안기는 걸 빼면은 안았다라도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일단 답만 보겠습니다. 서술어 자릿수가 쭉 나와 있는데 기역과 디귿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디귿 있는 그대로 쉽게 내려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었다. 안기는데 누구한테 누가? 그러면 주어랑 부사어라는 두 자리 서술어고요. 하늘이 보이다입니다. 하늘이 보이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의 라고 하는 건 관용어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고요. 왜 관용어? 문장성분 관용어란 뒤에 체온을 꾸미면 관용어니까 필요 없습니다. 관용어는 뭐뭐 하는 것 같은 의존 명사가 올 때만 서술어 자릿수로 포함시켜요. 그러면 사이로 오는 건 부사어예요. 그러면 이 부사어는 되는 부사어과 아닌 부사어를 봐야죠. 하늘이 사이로 보였다. 사이로라는 말이 구태여 필요 없어도 하늘이라는 한 자리 서술만 필요하고 부사가 필요 없고 여기서는 안기려면 누구한테 안기는지 안기는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부사어는 필요하고 주어는 꼭 필요한 두 자리이고 이거는 한 자리 서술어이기 때문에 자릿수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됐죠? 우리가 나머지는 우리가 또 쉽게 지금처럼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릿수 요걸 한번. 이모가 엄마에게 아기를 안겼다. 이것도 똑같이 안겼다란 말은 안기다. 누가 안겼나? 아기를 안게, 이때 안겼다라는 건 안게 시키다의 사도문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안게 시켰는데 이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다 필요한 거죠. 일단은 주하고 목적어를 필요하고 이때 부사어도 안게 시킨 거니까 누구한테 시켰는데 꼭 필요한 거죠. 그럼 하나, 둘, 세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선생님이 주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사진첩을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두 자리는 들어가는 거고 선생님이 사진첩을 보게 했다. 보이었다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보게 했는데? 학생들에게. 이것도 하나, 둘, 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술어 자릿수를 잡아가면 됩니다. 자, 15번 이것도 잘 낸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자꾸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요거 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암기 문장 나올 때도 우리가 암기하는 문장 나올 때도 중요한 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 원, 서술어 원이 있다고 치면 얘네가 주어 투, P2에 안겼다. 이걸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얘 안긴 문장의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P1에 어떤 이름이 어떤 품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명사성 전성 어미가 오면 명사절 지금처럼 관용절을 물었죠. 그러면 여기에 어미로 관용사용 전성 어미가 오면 이때 관용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보통 관용절은 뒤에 체연이 이어서 오는데 얘를 수식하는 관용어 기능을 합니다. 관용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관용절이 아닙니다. 얘가 요 어미가 왔기 때문에 관용절이고 그런 다음에 얘가 얘를 꾸미는 기능을 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시험 여기에서는 요 디오는 꾸밈을 받는 체원이 이 안에 안길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성분이냐 근데 들어갈 수 있는데 생략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안기 문장은 주로 독단적으로 서술어 혼자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체온으로 있던 애가 주어든 목적어든 부사어든 보어든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된 것과 아닌 것들을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긴 문장 내가 책을 읽는다 봤을 때 형이 책을 가져갔다. 이 문장을 섞으면 내가 책을 읽는 책을 가져갔다요. 그럼 사실 요거는 빼버리고 내가 읽는 책을 그러면 읽는이 관용절인 말이에요. 관용생 전성 어미이기 때문에 체연이잖아요. 명사. 근데 이 책을이라는 이것이 체연이 이 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생약이 돼 있다는 거죠.
요런 게 A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안에 생략된 거를 말하는 거죠. A 같은 경우는 생략된 경우다 라는 거고요. 그럼 B는 생략이 안 된 경우겠죠. 자, 여기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란 걸 꾸미고 전성함의가 있다면 됐죠? 그럼 여기는 지구가 사실을 둥글다 라는 것, 지구 사실에 둥글다, 이 꾸미받는 사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B는 생략된 게 아니라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봅시다. 다 관용절을 아는 문장들을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적절한 거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답부터 봅시다. 니은은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의 공통된 체언이 생략되지 않고 관용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B. 그럼 여기 B하고 같다면 이 말은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니은이 생략되지 않은지 봅시다. 나는 벽에 걸려있던 사진을 벽에 걸려있다라는 거죠. 걸려있는 게 뭔데? 사진이 걸려있다. 여기는 이 목적어, 이 체언이, 이 명사가 여기 주어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사진이 벽에 걸려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된, 안긴 관용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게 되는 거죠. 나머지 한번 해볼까요? 그가 지은 시. 그러면 그가 지은 시니까 이건 짓다까지. 요거 용언이니까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관형성 전성 어미죠. 그가 시를 짓다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거네요. A겠죠? 나는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는이죠. 그러면 그가 소문을 한국에 들어왔어? 그가 소문을 한국에 들어왔어? 그럼 여길 꾸밈을 받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생략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속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속일 관형산 전성어미 가능성 꾸미죠. 그러면 가능성이라는 체언이 그 사람이 가능성에 가능성 없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흐르다, 이마에 흐르다. 무엇이 땀이 이마에 흐르다. 여기 꿈을 받는 얘가 주어로 생략이 된 케이스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지 안 봐도 이렇게 논리성으로 우리가 안긴 아는 문장도 어떻게 하는지 그 논리를 익혀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다 풀어봤고요. 우리 문법 지문에 나온 내용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는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 이제 비문학 인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19번. 자, 인문 지문은 제가 철저하게 지문을 읽는 논리로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지금도 어려워하는 이유는 글귀가 안 돼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한 번에 어떤 걸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지 하나하나의 뜻풀이나 지식이 아니고 결국 잘 보세요. 제 수업은 글쓰기 논리거든요. 저는 이제 작가거든요. 철학 작가로서 여기 글을 어떻게 쓰는지가 있거든요. 한 문장이 쓰여지면 뒷문장은 한 문장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한 단락이 쓰여졌으면 한 단락이 첫 단락이 나머지 단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토대로 나머지 문장들을 한 단락 안에서 벌써 예측하고 읽어야 되고 한 단락이라는 서론에서 나머지 단락들을 예측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글이 쉽습니다. 그러면 요즘 비문학의 추세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지 모든 문장의 뜻풀이나 지식을 묻는 문제는 굉장히 지양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거 해설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봤을 때 보세요. 보자마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한번 보는지 보세요. 언어 철학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내는 고유 이름은 자, 이거 얘기하는데 고유 이름은 언어와 그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힌다잖아요. 그러면 고유 이름이라는 언어와 대상의 관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표현이다. 그러면 첫 문장 읽고 잠깐 스탑을 하는 거예요. 아, 고유 이름은 이것이 언어, 이것이 그러면 지칭하는 대상과 앞으로는 얘네 둘은 어떤 관계일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는 둘의 관계죠. 그래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 철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요거 중요한 건 관계죠. 그중 의미 지칭 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즉 나오네 지시체 자체다. 그러면 자, 의미 지칭 이론이 몰라도 돼요. 이런 건 그냥 A요, A. 그냥 얘네들에 따르면 얘네라는 게 얘네는 뭘 얘기하냐면 요 관계에서 이 고유 이름 이제 앞으로 X라고 합시다. 고유 이름 X와 그럼 우리가 뭐 분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분필이 곧 분필 이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자체다. 쉽게 말하면 같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칭하는 건 지시체 자체다. 이들에 따르면 금성이라는 고유 이름이 여기 금성이라고. 금성이라는 그 고유 이름이 X라는 고유 이름이 금성 그 자체다. 하지만 풀에게는 그럼 끝났네요. 다 읽었다는 거야. 첫 단어 본들이 독해가 다 끝났어. 그럼 하지만이 나왔다는 건 프레게라는 인물은 뭐라고 말할 거야? 끝났다는 거죠. 요 금성 X가 그 자체가 아니다. 됐어요. 그럼 앞으로 왜 아닌데? 그러면 아니고 그럼 뭔데? 이게 이 글의 전부라는 거예요. 벌써 첫 단어만 봐도 뭐가 나올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프레게는 이러한 이미지칭 이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고 됐어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여 그 고유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러면 됐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건 얘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유 이름 X와 그거는 그 자체가 아니다. 바로 걔네들은 또 뭐가 있다. 뜻. 고유 이름의 뜻을 따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랑 뜻은 다르다라고 요걸 앞으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읽었죠. 그럼 더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제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는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단락에 첫 문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시체라는 의미지칭 이론을 따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밝힙니다. 당연히 나올 줄 알겠죠. 왜? 이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하게 되면 문제다. 다시 고유 이름을 만약에 자체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니? 라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어쨌든 핵심은 안 된다야 안 된다. 그러면 샛별은 샛별이다. 샛별을 개발. 프레게 얘기하면 이미지칭 이론의 입장에서 일과에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된다. 왜? 여기에 고유 이름 샛별이죠. 샛별이 그 자체라면 샛별과 개화바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일과에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지칭 이론에 따르면 미추인 샛별과 개발하기는 두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이라는 지시체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만약에 샛별의 의미, 그 샛별의 의미를 이거를 만약에 그 자체로 본다면 여기에 샛별은 샛별과 여기 개화바라기가 같아야 된다. 의미가. 하지만 프레게는 일은 동호 반복이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문장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둘은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적 차이를 발생한 이유가 고유 이름이 지시체 그 자체가 아닌 뜻을 의미하게 됐다. 계속 그 얘기잖아. 자, 이거 아니다. 뜻이다. 또 그 얘기지 뭐. 얘네가 다른 이유는 지시하는 게 아니고 바로 뜻이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야.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죠. 즉 프레게는 샛별은 아침에 뜨는 별이라는 뜻, 개화바라기는 저녁에 뜨는 별이라는 뜻을 의미하며 샛별과 개화바라기는 동일한 지시체인 금성을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서로 뜻이 서로
다르다. 다른 뜻으로 한 것이다. 결국 다 때려치고 뜻이다. 자체가 아니다. 자, 따라서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체가 아니게 또 계속 그 얘기지. 지체와 뜻을 구분해야 하고 뜻의 차이로 인해서 아까 여기에 이건 새벽, 이거는 저녁이라는 그 각각의 뜻이 다름으로 인해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다. 그러니까 고유 이름 샛별이라는 것을 그 자체로 보지 마라. 뜻이 다르다. 뜻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뜻이 달라지니까 인식 차이가 온다. 계속 머릿속에는 구분하라. 지체와 뜻을. 너무 쉽죠? 이렇게 읽으면 계속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읽는 방식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다. 기준을 이걸 잡았으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프레게는 고유 이름의 한정 기술 구도 포함돼야 된다. 그럼 요번에는 앞에서는 이제 자체가 아닌 뜻으로 봐라, 구별하자. 두 번째 이제 논리는 한정 기술 구도 포함하라. 도. 매달나게 첫 문장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유 이름에는 한정 기술구가 포함된다. 그럼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뭔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럼 한정 기술구라는 오직 하나의 대상, 이런 말. 오직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 하나의 대상, 오로지 only 하나의 대상만 만족시키는 조건 몇 개의 단어 그리고 이런저런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모르겠으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바로 사례를 보세요. 예를 들어 프레게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자 조건을 몇 개의 단어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 3개의 단어와 같은 한정 기술구도 아르테레스와 같은 고유 이름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이퀄 아르텔레스 이퀄 니코마스 윤리학의 저자 이퀄 전부 다 같은 고유 이름이다. 그래서 프레게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와 니코마스 윤리학의 저자는 고유 이름들이며 아르텔레스라는 사람들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의 다른 뜻이다. 또 그 얘기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정기술 얘기한 것도 야 고유 명사는 고유 이름은 지시체가 아니야. 뜻이야 뜻. 그런데 똑같이 아까 한 거와 똑같이 지금처럼 아르텔레스 얘하고 뜻이 다른 것은 바로 가장 플라톤의 가장 어뜨기한 제자 니코마스의 윤리학의 저자 이렇게 얘네들은 뜻이 다르지만 대상은 같다는 거지. 그래서 뜻은 얘네가 서로 다르잖아. 다르다. 계속 뜻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제시한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방법이다. 계속 그 얘기. 한정 기술구로도 지시체 그 자체를 들은 것이 아니라 뜻이고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계속 그 얘기죠. 굉장히 쉽죠. 이렇게 글을 논리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쉽거든요. 한 문장 한 문장 매달리지 말고. 한편 프레게는 이렇게 A가 나오면 읽고 나서 바로 풀어가면 됩니다. 한편 프레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한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을 뜻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요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과 요번에는 뜻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고유명사가 갖고 있는 요번에는 뜻, 강조하는 게 계속 뜻이잖아요. 뜻 대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을 구분하라. 그러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차이를 읽을 때는 너무 쉽게 상대어가 되는 단어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관념은 관념 먼저.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이런 단어들. 주관적인, 내적인, 주관. 왜냐하면 두 개를 비교한다? 인문지문이다? 쉽게 읽는 방법. 상대어만 찾으면 돼. 그럼 관념이 게임 끝났어요. 관념이 주관적, 내적 이미지면 끝났어요. 여기는 객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런 게 그릴게요. 하나하나 문장을 쫓아가고 뜻풀이하고 지식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발전이
전혀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벌써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어나가거든요. 반면 보세요. 뜻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용한테 배우게 되면 객관은 단어 이퀄 동의어, 보편 등등 이런 게 동시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객관, 동의어 공적이죠. 공공적으로. 그럼 여기는 아까 말한 개인적, 사적이죠. 너무 쉽죠. 뭐 사적인, 주관적인 느낌, 이거는 관념, 이거는 객관, 공적인 거 딱 떨어지잖아요. 시험 문제 반드시 요거 묻겠죠. 요거 물으려고 A를 물은 거겠죠. 만약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고 한다면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은 성조를 이루기 어렵다. 개인마다 개인의 관념이 곧 뜻이라면 모든 사람의 관념, 1억 명의 관념이 있으면 이렇게 뜻이 있어가지고 대화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풀에게는 언어 표현의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갖고 있는 관념과는 다르다. 됐죠? 그러면 A 끝났으니까 바로 여러분이 A로 가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몇 번 문제인지 바로바로 문제 푸는 방식도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A 있네요. 보기는 풀에게의 이론을 비유적으로 한 것이다. A를 참고해서 봐라. 우리 가족들은 천문대 가서 밤하늘의 달을 보았다. 그러면 얘는 이제 지시체일 것이요. 지시, 보았다. 누구나 똑같이 달, 보고 있는 달인데 그날 우리는 마음을 통해 의논했는데 우리 가족이 나는 대할 속에 마음그랜지에 맺힌 달의 형상은 모두 같았다. 동일하게 같은 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이건 바로 공통적인 객관을 말하는 거죠. 그날 마음속의 렌즈를 거쳐 망막을 맺힌 달은 우리 가족이 서로 다른 거니까 주관이 되는 거죠. 관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지시체, B는 자 우리 17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17번 문제 A는 지시체 그리고 여기에 봤을 때 B 자 B는 여기 나와 있으니 바로 대화를 하는 객관이니까 뜻이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것은 관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그 특정 달라고 묻고 있으면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쉽죠.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런 지문들 다 문제 다 푸는 거는 한 5분 정도 6분이면 문제까지 다 끝날 겁니다. 결국 풀에게는 지시체와 뜻을 또 그 얘기잖아. 결론으로 와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죠. 지시체와 뜻을 구분한다라는 거죠.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의미지칭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유니콘과 같이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아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건 뭐냐면 진짜 지시체가 없어도 유니콘 이퀄 지시체야 라고 얘네들이 의미지칭 이런 애들이 하려면 유니콘이 진짜 존재해야 이퀄 이 고유 이름이 지시체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지시체가 풀에게는 아니라고 말했으니 지시체가 없어도 유니콘은 어떠한 꼬리 하나인 동물이야라는 뜻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유니콘이라는 고유 이름도 존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이 내용이죠. 그럼 또 역시 요 기억을 먼저 바로 풀러가는 거예요. 푸는 순서를. 그러면 기억. 그렇다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 그 자체로 보기 때문이겠군. 자, 뭐냐면 일꾼을 참고했을 때 의미지칭 이론에서 기억이 기억을 설명하지 못한 이유 의미지칭 이론 애들이 유니콘이 존재한다는 걸 얘네들은 설명을 못해. 왜? 바로 얘네 고유 이름이 이퀄 바로 지시체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라고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자, 문제 푸는 순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16번 풉니다. 16번 기존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함. 그러니까 이건 서술 방식이네요. 서술 방식. 기존의 이론, 바로 의미 지칭 이론을 고유 이름 이퀄 지시체 아니야 라고 비판. 새로운 이론,
얘는 바로 뜻이야 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새벽별 또 요것도 있었고 등등 예를 들면서 우리가 또 뭡니까? 한정구 하면서 아트라스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됐고요. 자,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자, 제1호 이론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일단은 비문학에서는, 우리 잘 보세요. 오늘 비문학에서는 윗글의 입장에서 보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푸는 방식은 먼저 윗글의 내용을 선택지 1, 2, 3, 4, 5번에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래도 답이 안 보이면 보기로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왜? 이 뜻은 윗글을 토대로 한 다음에 보기에 맞지 않는 걸 풀라고 했으니 보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도 이 내용은 윗글 안에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글을 잘 읽은 친구들은 사실은 보기 안 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자, 볼까요? 자, 신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 들은 친구들 아마 이 시간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자, 가와 나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그건 모르겠지만 아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건 이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뜻, 공적인 것, 공적인 거, 객관적인 거겠죠. 이유는 다에 대한 개인의 내적 이미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 이건 주관 그리고 이건 관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뜻, 객관이지 다에 대한이라는 건 다른 지시체계 어떤 고유 이름이겠죠. 이 고유 이름에 대한 내적 이미지가 아닌 거지. 내적 이미지는 주관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나다, 요게 가나다를 정확히 몰라도 우리는 답이 이 문장 자체가 윗글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걸 빼도 가와 나가 뭔지 몰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요거 빼도 개인의 내적 이미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바로 틀렸잖아요. 앞에 조건하고 뒤가 안 맞잖아요.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개인 내적이 아니고 공통, 객관, 동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답이 그냥 쉽게 3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은 역대 수능 어려운 보기들, 문제들 거의 보기 쳐다보지도 않고 답을 찾아갑니다. 아주 쉽게 풀어봤습니다. 신기하죠? 이것도 풀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비문학 지문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법지문이에요. 근데 법지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지문이어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처럼 서론을 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읽어가면 되고요. 내용이 2개 이상 나온다면 잘 비교해 정리를 하면서 읽어가면 돼요. 자, 오늘의 초점은 여러분들 지문을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 어떤 지문이 나오든 지식 1도 없어도. 자,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때 뜻풀이, 자료, 지식을 많이 주는 강의를 들어요. 그런 강의들은 여러분을 죽이는 강의죠. 왜냐하면 그 지식이 절대 수능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지문 자체를 이해하고 뜻풀이를 받아 적은 것 뿐이지 다음에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읽을 수 있는 힘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죽이는 강의들이죠. 이때는 많은 학생들이 국어를 재수, 삼수, 사수에도 선배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여러분 요거 올해도 보세요. 고3 선배가 재수한다. 그러면 잘했던 선배인데 정격권 선배인데 국어 때문일 거예요. 국어를 혼자 읽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혼자 읽기 힘을 키우게 되면 모든 과목이 쉬워지는 거죠. 영어도 첫 문장을 보면 읽기 전략을 할 수 있고 그 영어는 하나의 단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길어봤자 기끈해봤자 단락 연결하는 거 정도 논리적으로 그것도 하면 되는 거지 해석에 매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것도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신병을 확보하지? 첫 문장이 스탑. 그러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이 때문에 근대라는 시기에 들어와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 제도를 발전시키다. 그게 뭔데? 어쨌든 다른 나라로 도망하네
잡아오는 방법이네, how네. 그럼 이게 뭔데? 그럼 이건 그냥 X라고 하세요. 이거 전혀 몰라도 돼요. 이거 뜻풀이 할 거니까.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범했어요. 자국영역으로 도피해온 경우 그를 처벌을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응해서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다. 자, 그러면 해외에서 A가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국내로 들어왔더니 그래서 최인호가 이제 법 이론이 있어요. 아니야. 법 재심을 읽는 이론들이 있어요. 글쓰기 원리. 제가 작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법지문을 어떻게 쓴다. 이런 논리들을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XY로 관계로 되면 돼요. 이 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나라의 관계. 이거 봤더니 이제 범죄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나라의 관계구나. 이 범죄인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넘겨주지? 이런 게 게임 끝난 거 앞으로 이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인 인도. 인도라는 말은 바로 어떻게 넘겨주냐. 넘겨주는 게 인도잖아. 그럼 언제 넘겨주고 언제 안 넘겨주고 어떻게 넘겨주고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의 관계 X, Y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해외에 있다가 A에서 얘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얘가 이쪽 우리나라로 A로 도망을 온 것이죠. 도망을 왔을 때 뭐 한다? 여기에 있는 이 나라가 자 우리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이 한국한테 야 그 나라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질렀으니까 우리나라로 보내라고 청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처벌하려고 하니까 얘는 청구하는 나라가 되고 얘는 청구를 받는 피청구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청구 나라는 어떻게 청구하는 나라한테 언제 돌려주고 언제 주지 않을까? 준다면 어떻게 주고 안 준다면 왜 안 줄까? 앞으로 이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벌써 서론을 보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고 예측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잘 안 잡히면 언제나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보세요. 그럼 굉장히 쉽고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단락이 전체의 범위나 순서를 주고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이 다시 내가 예측하는 것을 구체화시켜 주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범죄인 인도 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넘겨주는데 그러려면 서로 합의를 먼저 이미 했어야 돼. 이미 국가 간에 합의했을 때만 넘겨줘. 다른 것 때려치고 인도 조약을 합의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넘겨줘도 돼 라는 거예요. 일단은 범죄 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는 상대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므로 범죄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하였으며 범세계적인 조약은 설정되지 않고 있다면 차이점이 눈에 들어와야 돼. 딱 두 국가 간의 조약만 따지는 거지 전 세계적인 애들이 조약을 동시에 하는 건 아니구나. 이게 서로 대비가 딱 되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 맺었으면 그 두 나라에 한해서만 넘겨주는 거지 전 세계가 함께 약속을 맺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겨주자고. 그러니까 눈에 들어가는 게 요 합의가 양자 간에 두 나라 국가 간에만 하는 거지 두 명 이상의 범세계는 아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글을 읽을 때 형제 나오겠네. 양자 둘 국가만 하는 건데 계약을 맺은 두 국가만 하는 건데 조약을 범세계 모든 국가가 조약을 맺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는 안 넘겨줘도 되는 거네. 글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어떤 단어를 볼 것인지. 이제 이런 게 안 보이면 지금 법칙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단어의 어휘, 초등학교 단어, 합의, 양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단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체결,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사전에 체결된 나라들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전에. 이 인도 청구라는 게 있기 전에 벌써 조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사전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사전에 조약이 안 돼 있으면 안 한다는 거죠. 이 말이에요. 어떤 국가가 범죄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계속 얘기잖아. 맺지 않았으면 안 된다. 양자 간에 합의했을 때만 의무가 있다. 너무 쉬운 단어죠. 없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고 합의한 조약을 맺은 나라만 넘겨라.
근데 그 조약은 주로 양자끼리 한다. 이 단어밖에 없네. 별로 없죠?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또 첫 문장을 보는 거 어떻게 정의되는지.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 범죄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떻게, 뭐 등등 내용,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나라마다 조약을 쓸 때 차이가 똑같지 않아? 차이가 있다는 거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다. 자, 그럼 일단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넘기는 조약의 내용, 쉽게 말하면 언제 넘기고 언제 안 넘겨? 라는 이 조약 앞으로 내용,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공통적인 게 많다. 그러면 공통적인 건 뭐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우선 대부분 공통이죠. 범죄인 인도 조약은 공통적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자, 우린 법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글읽기 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무슨 말인데요? 몰라. 그럼 이거만 눈에 들어오면 돼요.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 이런 범죄는 넘겨주자. 그게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조약에 있는 내용은 최소 형기라는 거. 최소 몇 년이라는 이거를 기준으로 넘길까 말까 라고 결정. 언제 넘기는데요?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넘긴다 만다를 결정해. 그럼 최소가 얼만데요? 최소가 이렇게 되는 거지. 꼭 나오겠죠.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인도를 청구받는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이런 단어들 둘 다 이거 범죄라고 일단 인정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봤을 때 범죄야. 그럼 니네가 범죄 저질 니네 나라에서도 봤을 때 범죄야. 주로 해당 범죄 형기가 이제 나오네.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게 최소네. 그러면 징역 6개월, 7개월이면 안 넘겨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런 내용을 몰라도 최소 나왔네? 최소가 얼마인데? 1년 이상이야. 조건은 두 나라가 모두 형벌, 모두 범죄라고 인정을 한 상태에서 그 범죄는 1년 이상짜리야. 최소. 그러면 넘겨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자, 우리 법지문 아니에요. 법지문이 아니라 글읽기입니다. 이제 내용. 야, 조약을 해야 넘겨줘. 근데 그 조약의 내용은 뭐야? 그 내용은 이거야. 두 나라가 모두 인정하고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최소 1년이 돼야 넘겨줘. 그럼 여기까지는 자, 모든 나라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이거야 라고. 자, 지금 글읽기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법칙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벌써. 자, 이런 경우에만 최소 인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부합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 인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란 말을 이렇게 도망온 애가 우리나라 애가 아니야. 또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한국인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한국으로 도망왔을 때도 미국이 넘겨달라면 넘겨줘야 되고, 미국 애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왔더라도 넘겨주는 거고, 이 조건이 되면. 자, 청구국의 범죄 인도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되면 정식적인 과정. 그럼 어떻게 넘겨주니? 어떻게 넘겨주니? 이제 외교. 공식적으로 외교관이 공식적으로 넘겨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신청을 해야 돼. 전달되면 피청구국. 이제 아까 미국과 한국 X와 Y국이 있으면 아까 말했죠. 미국 애가 우리나라가 피청구, 야 돌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청구국은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하여 실제로 범죄를 인도할지를 결정한다. 그러면 넘겨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얘라는 거지. 피청구 여기에 와 있으니 얘가 인도 넘길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건 당연한 거지. 얘가 결정한다. 근데 그 결정의 조건이 모두 1년 이거라는 거예요. 이때 범죄 인도는 대부분 피청구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법원이 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법원이 판결하는 거니까.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지금 앞에 큰 틀은 야 조약한 애들만 넘겨.
아닌 애들은 넘길 필요가 없어. 그럼 그 조약에는 어떤 내용 언제 넘긴다고 돼 있어? 우리가 궁금했던 언제 웬 바로 1년 이상일 때 넘겨. 모두 인정될 때 넘겨. 이 두 개만 여기까지 읽었는데 딱 두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죠. 이게 그렇게 논리예요. 자, 범죄인의 인도 조약에 의해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피청구국이 청구국의 범죄를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하죠. 반드시. 자,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다시 자, X, Y 국가 한국이 얘네가 넘겨달라고 했더니 반드시는 아니다. 그럼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 아까처럼 그럼 언제 또 넘기지 않아? 왜? 예외적으로 언제 안 넘기는데 앞에는 언제 넘겨? 언제 안 넘기는데 이제 안 넘기는 게 나온 거잖아요. 나올 게 뻔히 정해진 거잖아. 그러면 범죄 인도 거절 사유는 거절이잖아. 안 넘기는 사유는 피청구국이 범죄 인도를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와 범죄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의무 두 가지가 있네. 다시 두 가지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들어있는 절대 안 되는 사유, 임의로 안 되는 사유. 두 가지 차이가 뭔데가 나오겠지. 지금은 넘기지 않는 이유 각각의 두 가지. 앞에는 넘겨야 되는 것, 넘기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절대부터 나오겠지. 그러면 절대 인도 거절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이미 이런 단어들 이미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근데 얘가 X로 왔단 말이야. 알아도 얘가 청구인데 얘가 도망온 애가 이미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이미 재판을 피청구한테 받고 있어.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 받고 있어. 이거나 피청구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 이미 얘가 징역 5년이라고 받았는데 또 데려가진 못한다는 거죠. 왜?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인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미 5년을 받았는데 이 나라 또 넘겨서 이 나라에 또 받으면 이중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범죄인도가 거절한다.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건 안 묻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무슨 말인지 몰라면 X가 끝났다고 하면 되는 거야. 이 범죄는 5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처벌 못한다라는 기간이 있어. 근데 얘가 우리나라 온 지 6년이 됐어? 그럼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가 있네요. 절대사유 1. 재판 진행 중일 때 2. 이미 징역 5년이라는 재판을 받았을 때 3. 우리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라는 세 가지로는 안 돼 라는 거죠. 쉽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큰 틀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 또한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범죄 인도가 불어된다. 자, 범죄. 요번에 또 안 된 이유가 범죄. 어떤 범죄? 정치범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매달라게 첫 문장. 요번에는 정치범은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구나. 안 넘기. 계속 요 부분은 안 넘긴다예요. 그러면 궁금해 우리는 정치범이 어떤 애들인데? 정치범이란 국가나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데 그럼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하면 정치범이야. 정치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범들을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정치범들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치범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인도 조약이라고 넣을 수가 없다는 거지.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하게 된다. 그럼 피청구국에서 이거는 정치범이야. 그러면 넘길 수는 없어. 그러면 정치범이 아니야. 그럼 넘겨야 되는 거야. 정치범이야. 그럼 넘길 수 없어. 정치범일 때 넘길 수 없다. 지금 넘길 수 없는 조건이야. 계속
대부분의 정치범죄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정치범 이퀄 형사범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인데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우월, 비교구나 무조건 봐야 돼. 더 우월할 때 그것을 정치범죄로 판단한다. 그러면 정치범이면 인도 안에, 그런데 정치범이 나라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개념이 달라. 근데 일반적인 정치범은 뭐다? 형사와 정치적 성격 중에서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정치 성격이 더 커야 된다. 이 성격도 정치범은 둘 다를 가지고 있는데 정치범이라고 말하려면 형사보다 이게 더 커야 된다. 그럴 때 정치범이라고 판정하면 넘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하지만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면 자, 이게 더 정치적인 것이 일단은 더 클 때가 다시 범죄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그것을 정치범죄로 판단하는데 하지만이 나왔으니 파트가 나온다는 건 정치범죄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야 이런 경우가 정치범죄야, 정치범이야. 근데 파트 정치범이 아닌 경우가 있어. 이게 뭔데? 자, 정치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어떤 범죄는 정치 성격이 있어도 예를 들어 국가 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가해조항이라 부른다. 정치범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인도 불인도지 넘기지 않는다. 불인도의 대상에서 제외. 다시 말하면 정치범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정치범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라. 언젠데 바로 국가, 원수, 대통령을, 가족을 침해할 경우는 넘겨라. 그리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 그러면 자, 테러 행위도 정치범도 절대적으로 넘기면 안 돼. 테러범도 넘기면 안 돼. 자,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 등은 많은 범죄인 인도인 죄악에서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면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니 정치범죄로 인정이 돼야 넘기지 않는데 이건 여기 속하는 거지. 여기는 테러. 테러는 뭐 해야 돼? 정치범이 아니니까 인정되지 않으니까 뭐하라? 인도하라가 되는 거지. 됐죠?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치범일 때는 절대적인 범죄에서 인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범처럼 보이지만 정치범이 아닌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넘겨라. 국가원수랑 테러는 넘겨라. 여기는 정치범으로 넣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에가 절대적인,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 부분의 종류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로 넘길 수 없는 부분이 나오겠죠. 임의 인도 거절 사유는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 다르다. 우선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 인도를 거절할 수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도망온 애가 자국민일 때는 임의적으로, 절대적이진 않고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왜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그런데 피청구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서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도 않으면 결과적으로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범죄인 인도, 그럼 뭐냐면, 자, 자국민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인도도 안 했어. 그러면 미국으로 넘기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도 안 한다면 얘는 죄인인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으로 넘기지도 않고 처벌도 안 했다면 죄인인데, 인도조약에는 피정국인의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기소당국의 사건을 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인도조약을 맺을 때, 야, 니네 지금 인도 안 할 경우에는, 거절할 경우에는 미국이 야, 니네 처벌까지 안 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뭐 한다? 기소 당국의 사건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피청구국은 청구의 요청이 있으면, 야,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너네 기소해, 이렇게. 또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뒤에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에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뭐냐면, 야, 얘가 왔는데, 예를 들면 북한하고 우리나라야. 근데 얘가 북한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넘겨주면 북한 가면 거의 사형당할 것 같아. 그럼 얘 보호하면서 넘기지 않는다는 거지. 두 번째는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에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이유에서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은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X야, 사형을 폐지했는데 계속 피청구와 청구의 관계야.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는 사형 폐지가 없어. 근데 넘겨주면 미국에서는 사형을 해. 근데 만약에 니네 나라에 사형죄도 있잖아. 근데 사형 처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넘겨줄게.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청구국이 대상 범죄를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국이 보장해야 돼. 미국이, 야, 니네 우리한테 넘겨줘도 우리 사형 안 할게. 않을 경우,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일도 많다. 그러니까 니네 절대 사형 안 할 거라고 우리한테 보증해. 그럼 니네 넘겨줄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범죄인이 지금 보다시피 지문이 굉장히 길죠. 청구국으로 인도되면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데, 만약에 청구국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미국에 가서,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인도 청구 사유, 얘가 그때 저지른 범죄는 사기야. 그것만, 범죄에 대해서만, 다른 범죄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요거야. 그럼 처벌을 받는데, 다만 인도 후에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미국에서 또 저질렀어, 죄를. 인도 후 새로 저지른 범죄나 또는 피청구, 우리나라에서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이건 처벌해도 돼요 라고 동의한 범죄 등은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청구 사유 없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를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 또한 범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맥락으로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했어야 되고, 이 맥락은 전체적으로, 자, 조약을 맺은 국가끼리 인도를 해. 그럼 인도한다는 그 조약은 대부분이 어떤 조약 내용을 맺니? 그랬을 때 인도하는 내용과 아닌 내용. 그러면 아닌 내용은 뭐니? 아닌 내용에서도 절대적으로 아닌 건 뭐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아닌 건 뭐니? 거절하는 건 뭐니?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20번 같은 경우는 범죄인 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의 신병은 언제
언제 인도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법원이 허가해서 제가 넘겨줄게. 그럼 이제 언제 줄 건데 뭐 결정한 후 며칠 이내에 뭐 이런 말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 언제가 없었고 나머지는 다 있었죠. 개념이 뭔지, 사유로는 여러 가지 절대 의미가 있었고, 규정하는 기준,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에는 최소, 형기 등등 내용 규정이 있었고,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는 뭐 조약이 있을 때 응하고 없으면 조약을 안 했으면 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해서는 근대에 와서 국제법,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 차이가 있다. 조약마다. 그러나 보통을 따른다. 해외에 있는 범죄인 신병을 확보하려고 만든 거다. 범세계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 규정을 기초로 하여 범세계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은 없다. 양자 간의 조약이다. 근데 양자 간의 조약을 하지만 그때 내용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지. 아까 말한 양자지 범세계고 딱 봤어야 돼. 답 이렇게 내잖아요. 시험 문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사법에 대한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있었고요. 자, 이것도 봅시다. 가와나 22번, 24번 보기를 쭉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보기를 쭉 보기 전에 윗글을 바탕으로 가와 나기 때문에 자, 윗글 가지고 그냥 풀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역시 안 보이면 보기로 가면 됩니다. 바로 볼 것 같은데요.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해 X와 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비국에서 그러면 비국이라는 게 피청구 국가인가 보네요. 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게 바로 거절사유잖아요. 거절사유. 그럼 비국은 X와 Y의 처벌을 위해 그 신병을 모두 A국으로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 안 봐도 자 X, Y 뭐 이런 거 몰라도 논리상 이렇게 답이 5번이 나와요.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윗글을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3점짜리잖아요. 무려. 아주 빠르게 쉽게 끝내버렸죠. 23번 갑니다. 23번. 자, 이 나에 대한 거예요. 나. 비국 법원은 아까 우리가 피청구권이죠. Y 행위가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정치적 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범죄라고 판단하겠군. 그러면 정치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면 정치범이 되는 거고, 정치범이 된다면 얘는 인도를 거부하겠죠. 적절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는 정말로 가봐야지만 알 수 있네요. 여기서는 나에서 비국. 그 비국 법원은 Y의 힘이. 그럼 비국에서 나에서 비국 Y. 여기 있네요. 자, 비국의 법원은 Y의 행위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해당 사건의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 범죄의 성격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도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안 넘겨줄래요? 라고 한 경우에는 뭐다? 일반 형사 범죄와 정치 범죄 중에서 얘 성격이 더 커서 정치범으로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안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쉽죠? 윗글만 잘 읽으면 돼요. 윗글만. 자, 24번 역시 이거는 보기. 이 보기 내용들이 결국은 윗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조에서는 무슨 내용이고 윗글에서 5조. 그러니까 결국은 보기 하나와도 윗글과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번 보면 5조에는 청구국에 이것도 그냥 볼 수 있거든요.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그러면은 이거는 자 피청구국하고 청구국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는 사형제도를 폐지했는데 얘네는 사형제도가 남아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넘겨줄 수 없어.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주려면 얘네들한테 보증을 해야 돼. 우리 사형 안 할게 라고 해야 되는 거죠.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뀌었죠. 청구국이
피천국에 보증을 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은 뭐 4조, 5조 이런 거 아니고도 뭐 지문과 다르네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쉽죠? 오케이? 요거는 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전반부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이 조금 제가 정해진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과학 지문도 쉬운데 문제가 쉬워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문학을 다음 후반부에는 문학을 주로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